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또 즐겁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처음으로 1편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 콘텐츠는 가급적 듣기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제가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샤워하면서도 들어봤고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들어봤고 빨래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들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댓글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제가 느낀 것과 여러분께서 직접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낀 것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방법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수치나 어떤 규격 같은 것을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하고 쭉 끝내는 게 아니라 가급적 이 콘텐츠 안에서는 한 번 더 말하고 넘어가는 걸로, 특히 숫자가 나올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운동할 때나 샤워할 때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그다음에 뭐 가정일 하실 때 대중교통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남겨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8번째 내용까지 알아봤으니까 이번 시간 9번째 내용 보호도체 단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호도체 단면적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선도체의 단면적을 딱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호도체 단면적 구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도체의 단면적을 보고 우리는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전체를 다룰 수는 없고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것만 제가 다뤄볼게요. 일단 선도체 단면적 S가 16제곱밀리미터. 여러분 제곱밀리미터랑 스퀘어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6 스퀘어 이하인 경우와, 자, S 선도체의 단면적 S가 16 스퀘어를 초과하고 35 스퀘어 이하인 경우, 그리고 선도체 단면적 S가 35 스퀘어를 초과할 때, 이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선도체의 단면적이 예를 들어 16 스퀘어다. 그러면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은 얼마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거 그냥 선도체랑 똑같이 하면 돼 라고 답변해 주면 돼요. 그럼 똑같이 16으로 해주면 되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문제에서 선도체의 단면적이 12로 주어졌어요. 12. 이때 보호도체 단면적은 16 이하죠. 선도체 단면적이 지금 16 이하예요. 그러면 보호도체 단면적은 똑같이 12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문제에서 선도체 단면적 S가 20 스퀘어라고 주어졌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16 스퀘어로 가면 되는 거예요. 16 스퀘어. 자, 마지막 35 스퀘어를 초과하는 값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 40 스퀘어다. 보호도체 어떻게 구할래? 하면은 주어진 선도체 면적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간단하게 써보면, 자, 여기 16 이하면은 보호도체 단면적도 그냥 똑같이 16으로 가주면, 그냥 S 똑같이 S로 선도체와 똑같이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도체가 16과 35 이하의 값이 예를 들어 20 스퀘어가 주어졌어요. 이때는 어떻게 간다? 그냥 16 스퀘어로 정답을 체크해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35 스퀘어가 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40 스퀘어짜리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주어진 40 스퀘어에다가, 그것이 S죠. S에다가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 스퀘어짜리 보호도체 단면적, 다시 보호도체를 선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에 따르냐면 보호도체의 재질과 선도체의 재질이 같은 경우, 뭐 구리를 썼으면 똑같이 구리를 쓰는 경우, 이럴 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뭐 이 내용이 거의 80% 이상 나오니까 이것만 여러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확장되는 내용은 역시 정규반 아니면 여러분 기존에 공부하시는 플랫폼 이런 데서 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내용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째 내용은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입니다.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자, 이거는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해서 등전이 본딩을 하는 도체죠. 근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가 있냐면, 자,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의 도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로 구리, 그다음에 알루미늄,
그다음에 강철. 이렇게 주로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보호등전이 본딩 도체에서는 구리, 알루미늄, 강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구리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체의 단면적이 6스퀘어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알루미늄으로서 등전이 본딩 도체를 사용한다면 16스퀘어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강철로서 사용할 때는 50스퀘어 이상의 것의 단면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구분을 해주세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를 사용할 때 구리일 경우에는 6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상, 강철은 50스퀘어 이상. 이 내용이 시험에 객관식으로 나오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째 내용 가보겠습니다. 11번째 내용입니다. 외부 필회 시스템.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외부 필회 시스템. 이거는 건축물이나 어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필회 설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수레부 시스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하도선 시스템, 마지막 접지극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객관식으로 나오기 딱 좋겠다, 그죠? 다음 중 외부 필회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레부, 2번 인하도선, 3번 접지극, 마지막 4번은 뭐 이상한 거 하나 넣어 놓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외부 필회 시스템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이게 어떤 원리냐면, 자, 낙뢰가 건물에 딱 칩니다. 그러면 수레부 시스템에서 그 낙뢰를 받아들여요. 다 흡수를 하죠.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인하도선을 통해서 그 충격 전류를 모두 지면으로 보내는 거죠. 그 지면은 뭐가 있습니까? 접지극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레부에서 낙뢰를 받고 인하도선으로 그 전류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인하도선이에요. 그 밑에는 접지극이 있습니다. 접지극에서 이제 대지로 방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외부 필회 시스템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고 갑시다. 수레부 시스템에서 그 충격 전류를 받아들이는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돌침형. 돌침. 흔히 많이 우리 피레침이라고 하는 그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돌침형. 그 다음에 수평 도체도 있어요. 수평 도체. 혹시 건물 옥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선을 도체를 돌려서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야 되나요? 커다랗게 사각형 그리듯이 그것이 수평 도체가 되는 것이고 메쉬 도체가 있어요. 메쉬 도체. 메쉬 도체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놓고 마치 그물망처럼 이렇게 도체를 형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낙뢰를 받아들이는 형태는 크게 돌침, 수평 도체, 메쉬 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외부 필회 시스템에는 수레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극 시스템이 있다. 여기서 수레부 시스템을 구성하는 형태는 돌침, 수평 도체, 메쉬 도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전선로, 여러분 전선로 파트로 넘어온 거예요. 전선로 파트.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총칙을 봤다면 이번에는 그 다음 장인 전선로에 대한 어떤 규정과 법규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져온 내용은 발판 볼트예요. 발판 볼트. 이거 뭡니까? 이거 여러분 많이 보신 거예요. 우리 길 가다가 전주 보면은 발판 볼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 높이가 반드시 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좀 어느 정도 높이 있는 곳에 이제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규정이 있어요. 반드시 1.8m 이상 발판 볼트를 설치해 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가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겠지만 가끔 이렇게 좀 술을 많이 드시고 전봇대랑 막 끌어안으면서 괜히 그쪽을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막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올라갈 수 있는 발판 볼트는 1.8m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봇대에서. 그래서 꼭 이 수치를 기억해 주세요. 1.8m 이상. 13번째 내용입니다. 가공전선로 지지물 기초 안전율이에요. 기초 안전율. 자, 여러분 이제 가공전선로 지지물이라 그랬어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안전율을 물어본다. 그럼 반드시 2 이상, 2m가 아니라 그냥 2 이상. 다시 가볼게요.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이 있습니다. 그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을 물어본다면 2 이상이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2가 뭐냐면 숫자 2예요. 숫자 2. 숫자 2
이상이어야 된다. 안전율이에요. 안전율이 2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자, 14번째 보겠습니다. 14번째는 지선이에요. 지선의 기초 안전율. 방금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대한 기초 안전율이고, 지선에 대한 기초 안전율을 살펴보면 지선은요 2.5 이상이에요. 2.5 이상. 지선의 기초 안전율은 2.5 이상. 혹시나 인장 강도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인장 강도는 4.31 킬로뉴턴. 4.31 킬로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지선은 그 전봇대가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중간에서 빼서 땅으로 묻어버리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는 거, 여러분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길가에 많이 있고요. 정리해 볼게요.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숫자 2 이상이고요. 지선의 기초안전율은 숫자로 2.5 이상, 인장 강도는 4.31 킬로뉴턴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숫자를 앞에 붙이는 이유는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냥 2라고 하면 알파벳인지 숫자인지 뭐 벌레인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숫자 이렇게 좀 애매한 것은 제가 앞에 숫자 뭐뭐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거 중요하니까 가공전선로 지지물 기초안전율은 2 이상, 지선의 기초안전율은 2.5 이상, 인장 강도까지 물어본다면 4.31 킬로뉴턴이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지선 부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선의 기초안전율은 2.5 이상, 인장 하중은 4.31 킬로뉴턴이어야 되고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첫 번째,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두 번째, 소선 지름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할 것. 세 번째, 지중 부분 및 지표상 0.3m까지는 내식성이 있는 것 혹은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해서 쉽게 부식이 안 되게 해야 될 것.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선은 이 정도만 해도 진짜 90%는 우리가 가져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번째 보겠습니다. 저압 가공 인입선. 그러니까 가공 인입선인데 저압, 고압, 뭐 특고압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압과 고압만 볼 거예요. 그 중에 저압 가공 인입선부터 보겠습니다. 저압 가공 인입선. 도로횡단부터 봅시다. 도로 횡단할 때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5m 이상은 돼야 돼요. 5m 이상. 다시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5m 이상. 그런데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혹은 교통에 뭐 지장이 없을 때는 3m도 가능해요. 일단 우리 큰 틀만 외우자고요. 저압 가공 인입선에서 도로를 횡단한다? 5m 가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철도 궤도를 횡단한다? 여러분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6.5m 가면 돼요. 여러분 철도 나왔다 하면 그냥 6.5m 가면 됩니다. 다시 철도 나왔다 뭐라고요? 6.5m. 철도 나왔다 6.5m. 계속 반복할 겁니다. 철도 나왔다 6.5m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해보죠. 이번엔 횡단보도교 위예요. 횡단보도교 위. 자, 횡단보도교 위는 3m예요. 3m. 횡단보도교 위로 가공 인입선 저압이 지나갈 때는 3m구나. 그 다음에 이외, 이거 위에 나온 거 말고 이외의 장소는 그냥 4m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다면 일단 이 정도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압 가공 인입선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싶습니다. 그럼 5m 이상 설치를 하고요. 기술상 부득이하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3m까지 가능하다. 철도 궤도 횡단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6.5m 가달라고 했고요. 횡단보도교 위를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3m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외의 장소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4m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5번째는요. 고압 가공 인입선입니다. 고압 가공 인입선. 자, 여기도 역시 도로 횡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궤도 횡단이 있을 수 있고 횡단보도교 위가 있을 수 있고 이외의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로 횡단, 고압 가공 인입선이에요. 자, 고압 가공 인입선에서 도로 횡단은요 6m입니다. 자, 6m 이상 되어야 돼요. 고압이니까 좀 더 높아야 되겠죠. 자, 철도 궤도라 그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리 6.5 외우기로 했죠. 시험에서 그래서 철도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냥 6.5 때리면 되니까. 그다음에 횡단보도교 위는
고압일 때는 3.5m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압에서는 3m였죠. 여기서는 3.5m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외의 장소는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그냥 5m로 가주시면 돼요. 근데 저압 가공 인입선이든 고압 가공 인입선이든 가장 잘 나오는 건 도로 횡단 아니면 철도 아니면 횡단보도교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압일 때는 도로 횡단 5m, 철도 궤도 횡단 6.5m, 횡단보도교 위는 3m. 고압 가공 인입선은 도로횡단 6m, 철도궤도 횡단 6.5m, 횡단보도교 위는 3.5m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 가공전선 이거는 가공 인입선이에요. 여러분 인입선 나중에 나올 가공전선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압 가공 인입선과 고압 가공 인입선 이 정도 우리 알아봤습니다. 여기를 제가 16으로 자 어쨌든 16번째 내용까지 알아봤으니까 우리 17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째 내용은 연접 인입선입니다. 연접 인입선 우리 가공 인입선 말고 연접 인입선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시간에 연접 인입선은 수용가에서 다른 수용가로 어떤 지짐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거라 그랬죠? 수용가에서 수용가로 가는 게 연접 인입선, 가공 인입선은 전주에 있는 변압기로부터 수용가로 오는 게 가공 인입선. 이 차이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연접 인입선에서 세 가지 특징만 가지고 갑시다. 자, 첫 번째,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100m 안에 있는 수용가끼리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건너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연접 인입선이. 자, 세 번째. 옥내를 통과하지 말 것. 그러니까 수용가에서 수용가로 갈 때 그 수용가 옥내를 가로질러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수치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폭 5m 초과하는 도로 횡단하지 말아라. 세 번째. 옥내를 통과하지 말아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8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18번째는요. 저압 옥상 전선로와 고압 옥상 전선로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전선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나마 이 시간에 다룰 수 있고 가장 잘 나오는 거 두 가지를 채택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이것만큼은 지금 가지고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압 옥상 전선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설치하는 전선인데 저압 일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장 강도, 전선의 인장 강도는 2.3kN 이상의 것이어야 되고요. 전선의 지름은 2.6mm 이상. 경동선이어야 된다. 이 수치 꼭 기억해 주세요. 저압 옥상 전선로라는 거 키워드 딱 주어지면 2.3kN, 지름은 2.6mm 이상의 경동선 가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건, 전선은 절연전선인데 5개용 전선을 써도 괜찮다. 자, 세 번째, 전선을 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면 된다.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절연전선을 사용할 때는 2m 이상,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1m 이상. 조영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압 옥상 전선로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고압 옥상 전선로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고압 보겠습니다. 자, 고압 옥상 전선로는 어떤 식으로 가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고압 옥상 전선로는 이러한 경우에만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조건이 나와요. 그렇게 세 가지만 우리가 가져가면 되는데, 첫 번째,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만 고압으로서 옥상 전선로를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개된 장소에서 가공 케이블의 시설의 규정에 준수하여 시설한 경우. 세 번째는요,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를 1.2m 이상으로 해서 시설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있어요. 다른 시설물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로, 고압 옥상 전선로의 이격거리가 0.6m 이상이어야 되고요.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바람이 불 때 접촉하지 않게만 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압 옥상 전선로와 고압 옥상 전선로는 이 정도로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저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치를 기억해 주시고요. 저압 옥상 전선로는 인장 강도 2.3, 지름은 2.6, 전선은 절연전선 가능하고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조영제와 이격거리는 절연전선으로 사용했을 땐 2m, 케이블로 사용했을 땐 1m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고압 옥상 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만 가능하고 가공 케이블의 시설 규정에 준했을 때만 시설 가능하고 조형제와의 거리를 1.2m 이상으로 했을 때 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시설물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격거리는 0.6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바람이 불 때, 막 바람이 불 때 접촉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번째 내용부터 18번째 내용까지 쭉 달려와 봤는데 오늘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콘텐츠 특성상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울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것만 여러분이 가지고 가신다면 충분히 기본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정도 기본은 할 수 있다. 다만 전체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드시 정규적인 어떤 설비 강의를 듣고 오시고 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혹은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이것을 병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거니까요. 여러분 항상 열심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준비사항 그런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 같은 것은 제가 최대한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 더 양질의 영상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